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존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귀인을 만나는 거 정말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귀인이 안녕하세요. 제가 귀인인데요. 저한테 잘하세요. 네, 이런 귀인은 없겠죠. 자기가 귀인이라면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귀인은 모두가 다 알게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묘하게 또 악연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슬쩍 지나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걸 소중히 가꾸는데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은요, 우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인연이 이렇게 차차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바로 그 누군가의 귀인이 될 때 이미 우리 옆에서 그 소중한 우리 귀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귀인을 찾아 떠나기보다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그들의 귀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사랑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의 인생의 귀인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렌카가 부르는 곡입니다. Nothing Here But Love.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데이빗 브룩스의 Social Animal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자 데이빗 브룩스는요, 뉴욕타임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동네 주민이네요. 칼럼니스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그 어떤 풍자랑 어떤 냉철한 비판 이런 것들로 사랑받아온 저널리스트이고요, 작가입니다. 미국 라디오 듣다 보면 매일 반복돼서 나오는 거 있죠. NPR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게 이제 국영방송 그 스펠링 그 약자인데요. 이 NPR 국영방송 라디오 진행자 또 패널 게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저희 방송국의 그 안동일 위원님처럼 이렇게 명석하고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하는 논설위원이시기도 하고, PBS에서 뉴스아워에서는 시사 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고, 뉴스윅에서는 편집자 에디터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분이. 저도 시카고가 고향인데, 그러니까 학교를 거기서 나와서 그 시카고 대학교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그 맨하탄에서 근무했고, 또 유럽에서 특파원도 했고요, 기자도 했고, 위클리 스탠더드에서 편집장, 에디터 역할을 꽤 여러 군데서 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또 예일대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라인이 이제 일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널리스트로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그 잡 라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내 인생 명작가는 구면이에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그 책을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2020년도 10월달에 이분 책을 했었습니다. 또 내면의 결함을 딛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한 책이었어요. 인간의 품격이요. 저희 명작 애청자분들과 작년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소셜 애니멀은요, 어떻게 하면 탁월한 성취 또 인간적인 성장에 우리 사람들이 다다르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성이 정말 특이해요. 그 루소의 에밀 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가상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또 그 주인공들에게 저자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투영됩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처럼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음 만나서 각기 다른 성장 배경 속에 자라고 사랑하고 아이를 갖고 또 뭐 권태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뭐 헤어지려고 하고 뭐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고 살고 뭐 이런, 뭐 대단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좀 이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개인적인 성공의 욕구, 가정을 지키는 어떤 그 마음과 내가 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프로모션 하고 싶은 그런 그 욕심과의 대립, 뭐 되게 정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극찬을 했어요. 정말 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이 책 서평을 조금 읽어드릴 예정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뭐랄까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두 주인공의 그런 일상이 그냥 이렇게 많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과 깨우침을 주기 때문인데요. 저도 책 읽으면서 몇 번이나 제 삶을 돌아보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명작 소셜 애니멀, 이 책 노래 듣고 돌아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와 함께 떠나는 사회적 동물, 소셜 애니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aby It's Cold Outside, 이데나 멘질과 마이클 버블이 부르는 곡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책 소셜 애니멀을 자기 인생에서 꼽는 첫 번째 인생책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읽고 참고하다가 선정을 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공감합니다. 네. 무엇이 우리를 성취와 행복으로 이끄는가, 뭐 이런 부제가 되어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1위를 했었고요. 또 아마존 서점에서는 45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남아 있었는데, 보통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면 거기 베스트셀러 진입하면 히트작이라고 하는데 45주 연속이면요, 뭐 1년 내내 순위권이라는 책인데 뭐 엄청난 거죠. 예.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천천히 생각해 보면 많은 과학적인 원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과학, 심리, 사회학, 행동경제학, 뭐 이런 최신 연구가 밝혀낸 인간의 성장과 과정, 또 죽음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책은 아닌데요. 뭔가 복잡한 용어로 어떤 인간의 성장과 죽음을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냥 이렇게 한 여자가 또 한 남자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라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그 안에서 깨닫는 과정들을 덤덤하게 그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탁월한 성취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열악한 환경의 아이가 사회의 엘리트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생 철학과 최신 학문 연구의 결실을 집대성한 역작입니다. 이 책 등장인물은요, 해럴드와 에리카라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평범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지만 짧은 신혼의 단꿈 이후로 변해가는 두 사람의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이 책의 주요 어떤 플롯입니다. 이 소셜 애니멀의 독창적인 성과는 참 상업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책 이상이다. 양육, 사랑, 가족, 성공, 결혼, 정치, 도덕, 노화,
모든 현대인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Room 11, Could That Be You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좋은 책과의 만남,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하준이고요. 오늘 명작은 데이빗 브룩스의 Social Animal, 이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가장 앞쪽에 나온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도 명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경이로울 만큼 멋지고 충실하게 인생을 산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대단한 경력을 쌓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했다. 당시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들은 경제학자들이 이른바 비인지적 기술이라고 부르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두 사람은 성격이 좋았다. 활력이 넘치고 정직했고 믿음이 있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자기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는 성실함이 있었다. 자기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고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은 늘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였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살면서 부닥치는 온갖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았다. 갑자기 군중 앞에 세운다거나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 이들은 노련한 선원이 항해를 하면서 구사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 기술을 이용해 거친 세상을 성공적으로 항해했다. 성공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은 수백만 권이나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책은 껍데기뿐이다. 현대사회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구한다. 단지 개인 차원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덕적, 정서적인 것을 등한시한다. 어린아이들이 입시 관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지만 장차 정작 중요한 누구를 친구로 삼고 어떻게 충동을 조절할 것인지는 배우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학생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방치한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지만 인성을 가르치지 못한다. 실패의 특징은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도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기술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태된다.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잊게 된다. 인간 행동이 샘솟는 깊은 우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부의 위원회가 정책을 제정하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대상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진정한 특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공공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정서적이고 매혹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사회와 정책은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책에는 총 22장의 챕터가 나오고 그 챕터마다 두 주인공의 인생에 굴곡과 깨달음이 표현됩니다. 어떤 장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어떤 장은 격렬하고 또 어떤 부분은 깨달음을 얻고 또 때론 지루하고 일상이 그런데 각 장마다 모두 개별적인 의미와 신호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의 그 어떤 큰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챕터를 제가 인용을 해드릴까 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두 주인공, 특별히 뭐 재능이 있거나 뭐 지능이 뛰어나거나 뭐 경이로울 만큼 멋지고 뭐 이런 거 아니지만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범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또 지능과 재주가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까요? 네, 그런 질문들을 이 책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합니다. 아이를 잘 교육한다는 게, 저는 이 생각 참 많이 했었는데, 좋은 학원, 좋은 학군, 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정말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대학교 정말로 힘들게 보내놨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근데 또 나몰라라를 그냥 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그 해주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겉으로는 제대로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속내를 보면 굉장히 퉁명스럽고 무시하고 이렇게 속정이 없는, 그냥 교육과 어떤 겉으로 보이는 성공적인 것으로 아이의 육아와 그 양육의 과정이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육아에 물론 정답은 없지만요, 다양한 관계를 통해 보다 풍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책에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 시련을 극복하는 것, 충동을 억제하는 것, 그런 것인데 공부를 잘하는 것, 1등하는 것, 뭐 어떤 액티비티를 잘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말고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른이, 그 부모가 그 정답과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도 처음이고 부모도 처음이니까요. 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본성을 전제로 설계된 교육, 문화, 정치,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과 아일랜드 그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봐야 될 필독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요. 자, 관계와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의 본성을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계속 강조하는 게 관계의 힘, 유대, 뭐 이런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IQ, 성공, 승진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황상민 교수가 남긴 서평 짧게 남겼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명문대, 인류 직장보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인간의 다양한 삶의 패턴과 그것에 대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관계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에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저자가 던지는 그 4가지 질문은요, 제가 2부 순서에서 네, 제가 이렇게 뭔가 그 훅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벌써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2부에서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Thousand Years. 자,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르는 곡 Thousand Years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온 챕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숨은 유혹자라는 주제의 챕터인데요. 이 두 주인공이 만나는 과정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부모부터요. 줄리아와 랍이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모든 만남의 무의식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한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은 이 책에 나온 부분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라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의 어떤 관점은요. 다산과 관련된 요즘 이게 맞나요? 네, 다산과 관련된 표식을 여성에게 찾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반이 이렇게 큰 여자를 남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다산의 상징,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여성의 또 눈동자, 좌우 균형, 나이, 뭐 어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네, 이게 요즘이란 건 조금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이게 이제 사회 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성은요, 남성을 볼 때, 좀 남자가 보는 여성을 보는 관점과 많이 다르다고 책에는 나와요. 이제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에 대한 것과 남자가 여자를 볼 때가 다른 가장 큰 어떤 그 이슈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은 그 여자의 몸매와 여자의 나이와 여자의 어떤 그 성정, 그 성격,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다고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외모와 어떤 이 여자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지 어떤 자세. 반면에 여자가 보는 남자의 모습은 전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은 남자보다 교육, 문화, 생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사하는 어휘를 통해 상대의 지성을 판단하고 자기가 얼마나 알맞는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상대의 어휘를 잘 보고 서로 또 비슷하거나 다른 면에 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남자가 자기보다 몸이 크고, 뭐 키가 크고, 남자가 자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그런 쪽으로 많이 끌린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여기 힘이 센 것도 나오는데, 이건 뭐 오래된 얘기겠죠. 힘이 세고 나이가 많고 키가 크고 이런 남자들의 여자가 끌리는 이유는 자기의 아이와 자신과 자신의 집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남자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후손에게,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면역 체계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돈으로 요즘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어떤 대표할 수 있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니? 혹은 뭐 너는 왜 이렇게 뭐 골반이 크고 뭐 몸매 좋고 뭐 이쁜 여자를 좋아하니? 라고 말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게 아닌가. 인간의 유전자와 본능으로 속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은요,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사람마다 다른 어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또 삶을 살고 신혼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가 U자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한다 그래요. 신혼부부는 몇 년간은 미친 듯이 행복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자식이 청소년이 되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은퇴기를 맞으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럽과 줄리아도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다가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또 노동과 육아의 분리까지 하다가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다가 다시 한번 어떤 문화적인 또 합치가 되고, 또 줄리아가 또 호르몬의 영향을 또 받는 그런 과정도 나왔습니다. 네, 김보경의 하루하루, 맨하탄에서 조이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롭과 줄리아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인간의 첫 번째 성장 조건에 보면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헤럴드를 낳습니다. 헤럴드를 키우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럴드가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또 말의 리듬,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아이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네요. 세상 밖으로 나온 헤럴드는 줄리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무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그 지그시 바라보는 능력, 사람을 매혹시키는 타이밍, 촉감, 냄새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아이는 20초에 한 번꼴로 어른의 관심을 요구한다고 나옵니다. 아기는 어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하루를 산다 이렇게 책에는 나오는데요. 또 4장에는 연습과 경험이 신경망을 바꾼다라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라고 부르는 내용을 통해서 엄마와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무언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답니다. 5장은 안정적인 관계라고 나오는데 청소년기 헤럴드는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아이에게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된 리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애정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지만 엄격함도 조화롭게 결합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를 부모는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차 아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는 이 청소년기에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이제 뭐 엄격함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그런 것까지 필요할 겁니다. 6장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학습법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헤럴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학습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학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뭐 내면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7장에는 어떤 그 교훈 같은 내용이죠. 재산이 아닌 문화를 물려주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습관과 지식은 대물림 된다. 하지만 돈은 대물림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장에는 지능보다 통제력, 자기 통제력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6시 2부 내 인생의 명작으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시면서 저는 이 노래 끝나고 2부 6시에 내 인생의 명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6시가 되었네요. 내 인생의 명작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되고요. 1부는 5시부터 6시까지, 2부는 6시부터 7시까지 방송됩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데이빗 브룩스의 책 소셜 애니멀입니다. 이제 시간의 순차적으로 이제 이 챕터별로 제가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부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9장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행동을 결정한다. 문화적 차이가 불평등을 낳는다는 주제로 이 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문화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조종하고 안내하고 또 어떤 그 습관과 믿음과 그 실행력을 보는 그 종합체라고 합니다. 좋은 문화의 기준은 해당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문화의 성향은 나라의 구분뿐만이 아니라 집단과 어떤 그 계절적, 환경적 경계에 따라서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결정은 그 사람의 특정한 정신적인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케케묵은 신하와 작별하라. 똑똑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정신적인 역량의 부분이 재산과 성공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IQ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헛똑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반에서 1등도 하고 뭐 시험만 보면은 막 최고 점수를 받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못 모은다던가 금융사기를 당한다던가 뭐 믿었던 친구한테 그 보증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감가상각이 거의 뭐 최악인 뭐 외제차를 사서 뭐 1년 만에 뭐 반값도 못 받고 판다든가 이런 헛똑똑 IQ 지수와 성공과 밀접한 관계는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은 충동은 힘이 세다라는 부분인데 이 저자는 참 충동에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똑똑하고 어떻게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그림을 배우고 태권도 도장을 뭐 다니고 이것을 교육하는 것보다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가치 있는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은요. 행복을 예측하는 유일한 지표로서 거절당했을 때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떤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은 저자는 얘기합니다. 돈과 그 상관성이 행복과의 상관성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데 무조건 돈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상관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절대절명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돈이 100억이 있는 것보다 100억어치의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몇 명 늘어날수록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조금 긴 노래네요. 탐 와츠가 부르는 곡인데요. I hope that I don't fall in love with you 라는 곡 함께 듣겠습니다. 네, 14장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우리가 속아온 합리주의의 함정, 에리카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헤럴드의 와이프 에리카, 소속감을 잃은 에리카는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제안을 받아서 입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제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무시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에리카는 사업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경력을 많이 쌓았는데 이제 사정 때문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경영진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리카의 회사 CEO에게 뭐랄까요, 이제 나라면은 이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에리카는 어떤 그 무의식의 영향을 의식의 영향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본인은 사회적인 성공에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헤럴드는 가정을 더 택하게 되죠. 또 15장에서는 에리카가 아주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헤럴드는 역사협회의 어떤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협회, 뭐 어떤 회원, 뭐 계몽주의에 관련된 책을 쓴다, 이런 것들은 참 드러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 반목의 씨앗이 됩니다. 또 영국 계몽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는 합리주의로 감각과 애정의 힘을 강조하고 또 사회적 제도와 유기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둘 사이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또 헤럴드는 에리카에게 20세기 영국 철학자 이사야 벌린의 글을 읽어주는데요. 이 글은 그리스인이 메티스라고 부르는 관념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조금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의 흐름 가운데서 이 흐름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저자가 이 에리카와 헤럴드를 통한 어떤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그 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헤럴드의 역사적인 인식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장에는 집단의 사고가 개인의 사고보다 우월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또 그 에리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략을 짜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헤럴드는 그 회사의 레이먼드를 어떤 조력자로 보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에리카의 관계를 또 의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아주 쫄깃하고 짜릿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17장 사람을 만드는 것은 관계다라는 부분에서는요, 동반자 의식을 가진 중년 여성이라는 부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개인적인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중년 여성들은요 함부로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린 여성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어떤 집중에 본인의 그 의사를 이렇게 옮겨가는 반면에 중년이 넘어가는 여성일수록 개인적인 욕구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좀 덜 갖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웃음보다 자기에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나오는데, 반면에 중년 남성은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상해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고집불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남자다워진다 그러죠. 또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센티멘탈해지고 막 드라마 보고 울고 막, 예. 이 책에도 그 부분이 나오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에리카는 회사에서 굉장히 능력을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뭐 엄청난 스타가 됐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 남편 헤럴드를 바라보면은 추락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헤럴드는 와이프가 점점 성공 가도에 달릴 때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술에 중독됩니다. 점점 술에 중독되고 와이프는 점점 성공 가도를 가게 되고, 와이프는 심지어 그 능력 있는 직장에서 만난 어떤 그 유명한 그 나이가 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와 하룻밤 실수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헤럴드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알코올릭에 빠지게 되고, 또 전두엽 피질에 있는 신경 가소성이 손상돼서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해 혼자 힘으로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알코올릭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헤럴드는 자기의 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했고,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저도 그 시카고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 알아넌이라는 발렌티어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그 어떤 발렌티어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액티비티 점수 달라고 처음엔 갔었는데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알코올 중독은요, 막 이렇게 한심하다고 욕을 하거나 너 이거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너 왜 자꾸 술을 먹어 하면서 욕을 하거나 뭐 술을 뺐거나 뭐 술을 버리거나 뭐 욕하고 때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병이기 때문이에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당뇨가 걸린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뭐 너 왜 당뇨 걸렸어, 너 왜 다리가 부러졌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병이에요. 의지가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너 그거 고쳐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클리닉과 어떤 그 치유의 방법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흐르면서 헤럴드는 술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니지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 그 모임을 통해서요. 또 어느 날 우연히 또 참여하게 된 캠프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또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게 됩니다. 사람이 또 바쁘게 지내야죠. 예, 그래야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보람이 있게 되겠죠. 몸을 쓰고 협업을 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뭔가 삶의 보람을 헤럴드도 찾게 됩니다. 에리카는 뭐 여전히 바빴고요. 그러자 헤럴드는 갑자기 다시 깨어남을 느끼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공 남자 헤럴드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조금만 더 정서적으로 내가 용감했다면 내 인생이 더 많이 바뀔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짧은 글맺음이 나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마이클 버블이 부르는 곡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듣겠습니다. 네, 18장입니다. 도덕은 본능이다. 가르치지 않아도 깨우치는 도덕이라는 부제인데요. 이 와이프, 헤럴드의 와이프 에리카가 하룻밤 실수를 했죠. 근데 이 에리카가 굉장히 도덕적인 여자예요. 그 하룻밤 실수를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통해서 도덕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인간의 사회적 감정은 매우 이른 나이에 도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나 학교가 도덕적 이해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런 가르침은 잘 준비된 바탕에서, 잘 준비된 바탕은 이제 어떤 그 자존감이 높은 상황에서 부모의 뭐 양육과 훈육을 받은 그런 이야기도 포함될 텐데, 또 이 도덕적인 판단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직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에리카는 굉장히 큰 빠르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이 에리카의 하룻밤 실수가 이 책에서 주는 저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데, 뭐랄까,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실수를 뭐 눈 감아 준다기보다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거는 근데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책에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실수를 에리카가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대화와 어떤 상황적인, 또 본인 자체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장은 정책 대신 경험을 제시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에리카라는 이 남자의 역할이 왜 여자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이 책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에리카라는 여자, 이 헤럴드의 와이프는 이제는 또
그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그 선거를 이렇게 이기기 위한 캠페인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정당에 끌리게 된다.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명확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면은 그냥 선호하는 정당이 또 있죠.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그냥 또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젊은 분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고정관념에 의해 구성된다라는 말이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 건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하와이안 뮤지션 이스라엘 카마카위유라는 그 가수인데요. 그 아주 작은 기타로 아주 큰 몸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를 한 비운의 가수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신을 살찌우는 정서교육. 인생을 재조직하는 제2의 교육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헤럴드의 부인 에리카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명예와 재산이 걱정거리를 덜어주긴 하겠지만 인생의 큰 만족을 충분히 느낄 만한 것을 주지는 못했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노인이 되어도 학습과 성장 능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에리카는 뇌를 새롭게 조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노인이 된다고 몸이 늙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털이 빠질 수는 있지만 어떤 배우거나 성장하거나 무엇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총명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리카는 실행하는데 과거 동창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하고 또 친구를 통해서 명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에리카는 자기의 내면을 아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무의식을 바라본다는 것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고 어떤 세속적인 그다음에 프로모션이라든가 가정을 살리기 위한 내부적인 그 능력치를 키우는데 더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헤럴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에리카를 인정하게 되고 에리카가 돈을 많이 벌어왔으니까 가정을 살렸으니까 또 남자 여자가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약간 그 스테레오타입이겠죠. 남자는 약간 수동적이고 집에 많이 있었고 여자는 돈 벌러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둘 사이의 갭과 둘 사이의 적성과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이 뭐랄까 이제 60 넘어서죠.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참 뭔가 무거운 게 좀 이렇게 왔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이가 먹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 주인공 두 남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왔습니다. 자, 22장이 마지막 이제 그 끝인데 여기서 네 가지 질문이 나와요. 22장에서 주는 마지막 그 네 가지 질문은 우리 노래 듣고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스톤에서 조덕훈이라고 한글 이름 쓰시는 분이에요.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프리스타일 별. 자, 프리스타일의 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22장에는요
이 저자가 던지는 4가지 질문이 나와요.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질문을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길게,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저자의 뚝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4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부제예요. 자,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해럴드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바르게 교육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취업을 했던 해럴드. 나이가 먹고 나서도 적어도 자신의 몸을 간수할 수는 있었는데 어쩝니까?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간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노인은 전 생애를 기억하고 또 청소년기에서부터 또 성인기까지 그 기억을 계속 반복합니다. 해럴드는 그 시기 자신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생이 해럴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해럴드는 인생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가, 평생을 살면서.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보이기 쉬운 그런 삶을 살면서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문화에서 내 가장 본질적인 재능을 개발하면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썼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답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는 지식의 강물에 보탬이 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강물이 왜 나왔냐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 때문에 강물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뉴턴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던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라는 것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들이 늘 있는 이유가, 사람은 참 누군가를 아낌없이 베풀고 도와줄 때 행복과 이제 자기 사는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세대, 어린 세대, 그다음 후세에게 내가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겼는가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 세속적인 세상을 초월했는가? 나는 먹고 싸고 뭐 어떤 그 육체적인 욕심과 바람과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초월해서 생각을 해봤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사랑했는가? 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이 4가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데이빗이 부르는 곡 Falling in Love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데이빗 브룩스의 Social Animal이라는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자는 이 책이 비슷해요.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과 참 많이 비슷해요. 어떤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그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그 가상의 주인공을 통해 주입시키는 그런 내용과 많이 비슷한데, 헤럴드의 부모님 랍과 줄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장면부터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참 재밌어요. 책 자체가 드라마로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이성이 어떻게 탐색하고 어떻게 끌리는지, 여자가 나이 많고 힘세고 기운 좋고 키 큰 남자, 어떤 책임감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모습, 또 남자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또 여성적이고 현명하고 육아를 잘할 수 있는, 굉장히 둘 다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물론 그 본능에 사랑이 포함되겠지만요. 서로 끌리는 모습을
진화심리학과, 인류학과, 또 뭐 사회학과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책에 막 이렇게 뭐 이론들이 막 나열이 되는데 뭐 이제 그 깊은 내용으로는 참 도움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내용만으로도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는 두 인물이 태어나서 학습을 하고 우정을 쌓고 사랑에 빠지고 일을 하면서 지혜를 쌓고 그러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추적을 한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유전자가 어떻게 개인적인 삶을 형성하고 뇌의 화학작용이 어떻게 작동되고 가족의 구조와 문화적인 모형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이다. 요약하면 학자들이 설명하는 일반적인 모형과 실제 삶을 구성하는 개인적인 경험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로 두 등장인물을 활용할 생각이다. 네, 이렇게 뭐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문에 적어놨습니다. 주인공 남자 헤럴드는 안정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양육을 받았죠. 또 여자 에리카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중국인 이민자의 엄마와 그 독일인가 폴란드 이민자의 아빠 사이에서 난 이제 혼혈이에요. 에리카라는 여자가.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좀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에리카라는 여자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고 두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서로 만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둘 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에리카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세상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관계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인간에 대해 바로 이 책의 제목처럼 소셜 애니멀을 강조합니다. 에리카의 아버지는 참 무책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요. 둘 다 이민자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또 에리카 가정뿐만 아니라 그녀가 살았던 동네는 단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빈곤의 문화에 물이 들어 있었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문화가 원인이든 결과든 중요하지 않고 어떤 그 아카데미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학습이 아닌 새로운 문화 그 자체를 제공했습니다. 집중적인 학습, 독서, 또 예의범절, 음악, 스포츠. 한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거 들으니까 이 무책임한 부모에게 자란 이 에리카가 이 기존 사회에서 만들어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 무언가 깨달음과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그것도 과정이 또 나옵니다. 이게 감동할 만한 내용인가요? 근데 저는 왜 뭔가가 자꾸 오더라고요. 네. 사회에서 줄 수 있는 이 제도에서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기프트 어떤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의 묘한 조화죠. 이 헤럴드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리카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오히려 뭐 나쁜 걸 받았다라면 뭘까요? 받은 게 없었습니다. 제도적인 교육을 받았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에리카는 사회적인 성취로서 자기 자신을 존재를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헤럴드는 반면에 나 자체로서 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의 성장 배경이 달랐고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뭐 그래도 두 사람 부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인 성취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행복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증명된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다.
참, 네, 정답이긴 한데, 네, 이 글을 한참을 읽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증명된 것은 행복과 네,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증명된 것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소속감. 네. 해럴드와 에리카는 해럴드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죠. 에리카는 그 불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룻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 중년의 위기를 빠져나왔어요. 도덕적인 본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도덕적인 본능은 관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도덕적 본능으로 헤쳐나와서 서로를 아끼고 친구들과 함께 예술과 문학과 여행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노년에 가게 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빅션이 부르는 곡입니다. One Man Can Change the World 듣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 이상이다. 현대인의 삶을 고스란히 그려내었다. 친밀감, 관계, 양육, 교육, 사랑, 가족, 문화, 성공, 결혼, 정치, 도덕, 그리고 노화. 삶의 다양한 요소를 모두 탐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플롯에 다 담겨있다. 루소가 쓴 에밀의 우아한 형식을 빌려 해럴드와 에리카라는 두 가상의 인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 책은 심리학자, 철학자, 신경과학자들의 성과와 열정으로 만들어진다. 전문적이지만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다. 이 책의 저자 브룩스가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서 대체 얼마나 행운이란 말인가. 워싱턴 포스트 이 지에서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남긴 글입니다. 네, 뭐 극찬이죠. 근데 이 책이 참 좋았던 게 이렇게 뭐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어떤 삶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더 깊고 심오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에 있어서 참 저 역시도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서평에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은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고요. 오늘은 데이비드 브룩스의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책, 더 부드러운 음악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게 남진 않았는데요. 오늘 꾹꾹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애나 클랜데닝 이 부르는 Boys Like You, 이 노래 들으시면서 뭐 얼마 못 듣겠네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귀인을 만나는 거, 정말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귀인이 안녕하세요. 제가 귀인인데요. 저한테 잘하세요. 네, 이런 귀인은 없겠죠. 자기가 귀인이라면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귀인은 모두가 다 알게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묘하게 또 악연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슬쩍 지나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걸 소중히 가꾸는데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은요, 우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인연이 이렇게 차차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바로 그 누군가의 귀인일 때, 귀인이 될 때 이미 우리 옆에서 그 소중한 우리 귀인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귀인을 찾아 떠나기보다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